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주제는요. 다음 주제는 시신 거부한 북한입니다. 지난 1월 러시아에 파병됐다 숨진 북한군 수만 무려 3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명령에 목숨을 잃은 젊은 군인들의 발이 타국에 오도 가도 못하고 묶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전에요. 먼저 파병 북한군의 암담한 현실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우리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균질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포로가 되면 워낙 혹독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게 차라리 자폭을 택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건데, 이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번에 북한 당국이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제 김정은 정권 이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왜냐하면 10월 상순에 인민군이 파병이 됐는데 예? 현재까지도 알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 내부의 전언을 들어보면 인민군 파병이라는 사실 자체를 발언을 하면 고위부한테 체포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신이 인계가 되면 네. 이제 알려지죠. 묘지도 조성해야 되고 부모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시신만 문제가 아니고 현재 최대 1000여 명 전사, 예. 그다음에 4000여 명까지 최대 전사상자거든요. 그러면 1000명 이상이 영구 장애, 쉽게 말하면 상위 군인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도 고향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또 돌아가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영구 장애를 받은 부상자들, 고향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부상자들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친 군인들도. 그럼요. 사실 그런데 박사님,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이게 참전용사 대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주민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국심을 고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참전이라 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명예로운 전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북한 사람들에게는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똑같은 소련이었고, 예.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6.25 때 북한에 참전해서 우크라이나 비행사들이 미국인을 몰고 우리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한테 노동당이 준 표창장도 네. 우크라이나 전쟁박물관에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전쟁에 갔다는 게 주민들한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 지금 파병됐던 인민군에 대한 이제 조건이 지금 평양시 거주, 노동당 입당, 대학 입학 3가지 조건을 내걸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평양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면 나 참전해서 얘기할 거고, 평양에는 원래 장애인들이 못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천 명의 장애인들이 평양에 다닌다? 그러니까 약속과 다르게 명분 없는 전쟁 파병이 됐고, 이 상위군이나 전사자들은 어쩌면 아마 무명의 네. 장소에 묻히거나 아이고. 아예 격리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무모한 판단을 했다. 이제 후유증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시신 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남희 기자, 심지어 이번에 뭐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서 시신을 훼손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우리 포로들을 통해서 확인은 됐었잖아요. 예. 자폭을 많이 해서 시신이 굉장히 훼손돼 있었다고. 그래서 또 이것이 그대로 운구가 된다라면, 공식 파병을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만약에 운구가 된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해외 소식통들에 따르면은 아예 이 시신을 급속 냉동시켜서 훼손할 수 있는 빙장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네. 복수 소식통의 얘기라고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죠.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그 정보 당국에도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예. 정보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고 네. 있는 거군요. 그럴만 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지금 파병 인민군의 규모가 최대 12,000명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투에 12월 상순부터 이제 참여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포로가 현재까지 딱 2명밖에 없어요. 2월 상순에 잡힌. 예. 그러면 파병 규모나 전 사상자에 비해서 포로가 너무 작아요. 최소 수십 명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시신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군 파병에 대한 흔적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지우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시신 훼손, 안면 훼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신원 확인이 어렵게 만드는 장치들, 또 이제 시신을 완전히 이제 없던 상태로 만드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참 전장에 지금 뭐 남아있는 북한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긴 한데, 자 조원범 박사님. 근데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 포위돼서 뭐 보급이 끊겨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단 투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보급 문제는 처음부터 제기가 됐거든요. 러시아도 보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군이 단독 편제가 아니고 단독 편제면 더 문제죠. 네. 북한이 보급 능력이 없으니까 러시아군의 일부 편제돼서 작전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러시아가 만일에 보급 문제에 걸리면은 자국군을 우선하지 북한군을 우선하지 않거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을 하층민 취급한다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제 유학 경험 때도 보면 소련, 구소련이죠. 네. 그 소련권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어요. 이 제3세계 저개발 국가 수준으로 대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급 문제는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보급 문제가 발생하라고 굶고 그러면 투항할 수도 있는 거죠. 대규모로 투항할 수 있다. 그럼요. 그럼 대규모로 투항하면 우리나라로 대규모 송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 현재까지는 북한군 포로가 2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도 이미 이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 했고 또 비공식적이지만 상당한 우크라이나와 우리 군 정보 당국 간의 협력이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제 송환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협조하겠다는. 근데 포로 규모가 많아지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 볼륨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재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송환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자 우리 국정원도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보니까 이달 초부터 전선에 북한군이 이미 재투입되고 있었고 자 추가 파병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 국정원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젊은 청년들을 계속 전장에 추가 파병까지 하면서 밀어넣고 있는 무리하게 강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최소 4분의 1, 예. 최대 3분의 1 정도가 병력이 손실됐으면 사단 작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충병이 가야 됩니다. 신병이.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이미 1월 정도에 보충병, 신병. 왜냐하면 전쟁 영화 보면 계속 보충병이 오잖아요. 그 보충병이 멈췄지 안 오면은 정상적인 작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의 딜레마는 뭐냐면 세계 최강의 인민군이라고 지금 떠들었는데 가자마자 지금 괴멸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푸틴에 대해서 체면이 안 서고 본인들이 전투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파병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고 시신도 송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병력을 밀어넣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 딜레마에 빠진 김정은이 눈에 띄는 행보가 하나 있었어요. 보면은 자 최근에 군 초급 지휘관 육성 기관을 찾아서 현대전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호주석 대변인, 뭐 주민들한테 더 이상 러시아 파병 사실을 숨기기 어려워지니까 참전을 좀 합리화하려는 논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북한의 평양에 주재했었던 영국 외교관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때였는데도 평양 주민들이 고급 정보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정확도로 놀랍도록 빨리 전파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600만 대 정도 휴대폰이 보급됐다고 하는데 주민의 4분의 1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고 또 추가 파병 또 이제 몇천 명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어쨌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결정적인 저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체제가 매우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저 김정은이 쓰고 있는 저 모자 특이해서 제가 뭔지 좀 찾아보니까 저게 러시아의 뭐 전통 방한 모자 샤프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러시아 관련된 모자를 쓰고 나와서 파병 사실을 숨기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저런 의도로도 해석이 되던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내부 기강 잡겠다고 황당한 신격화도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조원범 박사님. 보니까 뭐 이전에 김일성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었다 이건 기억이 나는데 김정은의 신격화는 어떻습니까? 김정일도 있었어요. 김정일 선군 정치 기록 영화에 보면은 김정일이 부대를 방문했는데 예. 수십 마리의 꿩들이 일제히 김정일을 향해서 울었다든지
아니면 해군 부대를 방문했는데 장미꽃이 안 피고 있다가 네. 동시에 모든 꽃봉이를 터뜨렸다든지. 근데 김정은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3살 때부터 총을 쐈다. 3살 때부터요? 예, 예. 그 총을 들 수도 없죠. 그다음에 3살 때부터 운전을 했다. 3살이면은 다리 이 악셀이나 브레이크 닿지도 않거든요. 그다음에 김일성 종합공관학교 여기는 원래 이 초급 간부가 아니고 네. 영관이나 그 위관 대위급들이 들어가 재교육받는 데거든요. 근데 김정은 이 학교를 2006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서 최우등상을 탔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적인 모형 보트 선수가 원산에 왔는데 김정은이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그 선수와 시합을 해서 2번을 다 이겼다. 그래서 그 선수가 싹싹 빌면서 이제 자기네 나라 와서 다시 한번 해달라.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신격화는 김정은에게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걸 원래 위대성 교양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네. 참 본인 신격화하기 전에 지금 파병 나가 있는 북한 군인들 처지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